안녕하세요. 상식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가장 빠른 경주,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경기의 이름은 포뮬러1. F1은 한국에서는 다소 접하기 힘든 종목이지만 위상이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우선 무대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국가적 기념식 때 최고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거나 기사 자귀를 받고 올림픽 개막식 때 오륜기를 들고 나올 정도입니다. F1은 전 세계 20명에게만 주어지는 직업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드라이버들만 모입니다. 애당초 F1의 취지 자체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더 기술적이고 혁신적이게 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자웅을 겨루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빠른 드라이버가 존재하고 그 드라이버에 맞는 빠른 차가 생긴 게 아니라 빠른 차를 만들고 그 차를 몰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모여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F1의 레이스카는 제로백을 최소한 2.5초 이내로 해내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레이스카와 한몸이 되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선수가 되기 위해선 거의 전투조종사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죠. 빠른 속도로 탈 것을 조작해야 하는 만큼 수 킬로미터 전방의 사물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시력과 빠른 속도를 견디기 위한 근력, 근지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충치, 습관성 탈골과 같은 신체적인 결함도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F1의 선수로 데뷔하는 일은 까다롭도 못해 기이할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조건을 어렵사리 뚫고도 운이 따라줘야 팀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줄 자본 등이 필요했기에 과거 F1은 유럽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서 즐기던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이 F1에 한국인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F1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한국계 선수의 이름은 한세용입니다. 한세용 선수는 1995년에 런던에서 한국인 어머니 한정화 씨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존 에이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 현재 윌리엄 레이싱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혈인인 한세용 선수는 한국말이 서툴긴 해도 본인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다양한 포뮬러 레이스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둬올 때마다 나는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영국인이며 두 나라 혈통 모두 자랑스럽다며 자신에게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또 그동안 F1으로 가기 위한 하부리그 F2 무대에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한국계 선수로 널리 알려졌는데 태극기와 영국기가 함께 붙여져 있는 헬멧이나 레이싱 슈트를 모든 대회마다 착용해 출전해왔죠. 앞서 언급했듯이 F1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큰 행운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한세용 선수에게도 이 행운이 따라주었는데요. 한세용 선수는 올해 초 합류한 윌리엄스 팀의 예비 선수였죠. 그러던 중 세계 정상급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이 코로나19에 걸리자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같은 팀 동료 조지 러셀이 잠시 다른 팀으로 떠났고 윌리엄스 팀은 러셀이 빠진 자리에 한세용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한세용 선수는 바레인 사키르에서 열린 2020 F1 월드 챔피언십 16라운드 사키르 그랑프리에서 16위를 차지하며 완주의 성공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그는 레이스 도중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다 스핀이 일어나는 바람에 방호벽에 머신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도 완주를 해냈는데요. F1의 레이스카 시속 360km로 KTX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만큼 위험 부담도 아주 크기 때문에 자칫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첫 경주에서 부상 없이 완주를 해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경기 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없는 레이스의 밤이었다. 기회를 엿보고 밀어붙였는데 실수를 했다. 나의 데뷔전을 잘 준비해준 윌리엄스 팀의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레이서가 F1 그랑프리를 뛴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동시에 당연히 완주를 한 것도 그가 처음입니다. 1950년 이후 70년간 F1 무대에서 달린 드라이버는 39개국에서 770여 명 뿐입니다. 그리고 동양계 선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었죠. 때문에 이번에 열린 F1 2020 시즌 드라이버의 라인업만 살펴봐도 동양인 중 출전한 사람은 한 선수가 유일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선수가 등장한 만큼 앞으로의 그가 펼치는 활약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F1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정상급의 또 다른 모터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의 이름은 월드 랠리 챔피언십
일명 WRC라고도 하죠. F1이 오로지 경기를 위해 그에 맞는 전용차를 만들어 포장된 서킷을 달린다면 WRC는 시중에 판매하는 상용차를 개조해 포장, 비포장, 눈길 등 상관없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지난 7일은 한국 모터스포츠계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F1에서 한국계 최초로 한세용 선수가 출격했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WRC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종합 우승을 거머쥐면서 모터스포츠마저도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겹경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 우승을 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3일에서 6일까지 총 나흘간 이탈리아 몬자에서 2020 WRC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어 제조사 부분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지었죠. 이렇게 동일한 제조사가 2년 연속으로 WRC 우승을 차지한 건 2016년 폭스바겐 이후 4년 만입니다. WRC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후 이탈리아 몬자에서는 현대차의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2020 WRC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열린 3차 대회를 끝으로 약 6개월간 경기를 중단됐다가 9월 에스토니아 랠리부터 남은 일정이 재개돼 올해 계획된 14개 라운드 중 7라운드만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7개 라운드 중 3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한층 치열하게 전개된 WRC 시즌을 제조사 부분 종합 우승으로 장식했죠. 이전에는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21점 정도 더 높아 격차를 벌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전례 없던 대회 중 단기간 동안 현대차는 신속히 원격 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즌 후반부를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대회가 재개된 후 3경기 연속 더블 포디엄을 달성하며 선두를 탈환했고, 최종전인 몬자 랠리에서도 또 한 번 더블 포디엄에 오르며 총 241점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WRC에서의 성적은 2014년 제조사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쉽지 않은 성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발전으로 이듬해 2015년엔 3위를 기록한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준우승을, 2019년엔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죠. 이렇게 하락세 없이 꾸준히 순위를 올린 현대자동차의 성적은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내년에는 제조사 부분과 함께 드라이버 부분에서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 통합 우승을 목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상품본부장 토마스 쉬메라 부사장은 가장 험난했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M브랜드 특유의 도전적 기풍을 발휘한 결과 챔피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며, WRC에서 얻은 성과를 밑거름 삼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운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제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침체되고 암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한국 모터스포츠계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갈망하며 최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랑스러운 그들의 열정이 코로나로 지친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척하지 못한 분야의 도전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인만의 끈기로 과거 부유한 국가에서만 즐기고 장악하던 모터스포츠계에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터스포츠도 한국에게 집중되는 날까지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1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일본과 다른 한국의 능동적 정서, 미래의 원동력 될 것. 지금껏 일본은 조선,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 세계 최고로 불려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에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내주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에서도 일본은 이제 한국에 뒤처져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본의 만화산업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웹툰에 밀린 초라한 처지가 됐다. 일본은 점점 적응이 익숙한 사회로 굳어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3.1운동,
4.19 혁명, 80년대 민주화 운동, 가장 최근 광화문에서 있었던 촛불 시위까지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을 이겨낸 한국은 능동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 여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일본, 그리고 옳고 그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 이런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진 능동적 정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냉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의 태도는 언제부터 형성된 걸까? 지난 8월 4일 일본 TBS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에게 한국 경제 제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4%가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처럼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론 등에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들은 안팎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분노의 요인은 자유무역 질서를 깨트리고 전례 없는 일방적 수출 규제를 단행한 점. 과거 한국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뻔뻔한 태도 등에 있다. 경제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태생적 온도 차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시작된 일본 국민의 수동적 태도. 한국의 경제 제재를 찬성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일본인들의 수동성. 그 이유는 근현대사를 겪으며 달라진 국민들의 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재 일본의 문화, 경제, 사회 구성에 큰 영향을 준 메이지 유신이 있다. 조선이 한창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변혁을 시도했다. 기존 쇼군 중심의 막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복고를 통해 지방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이때 일본은 재정 수입의 2%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유럽 서구 사회의 엘리트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냈다. 메이지 유신은 봉건적 요소와 개혁적 요소가 혼재된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본식 기급제도 철폐를 들 수 있다. 표면적으로 산업공상의 기급제도 폐지였지만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특권은 남긴 채 피지배계급 간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장한 조치였다. 한편 최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겨우 25% 남짓. 이 같은 수치는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결이 다른 일본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 수동성에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데 반해 일본의 민주주의는 태평양 전쟁 패전 후 미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20년 넘게 정체되고 있는 일본 경제,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 외교 관계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에 비판 없이 순응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뼛속 깊이 밴 일본의 이중성 문화. 오랜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도 혐한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거나 서점에 혐한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을 만큼 한국에 대한 극단적 분노감을 표출하는 이들 또한 일본인이다. 미국 문화일 유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불손하면서도 일바르며 유순하면서도 분개한다. 이는 일본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과 진짜 속마음이 다른 것, 이를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 사회. 이처럼 일본 사회에는 이중성 문화가 뼛속 깊이 배어있다. 알맞은 위치 운운하는 빗나간 우월의식 일본의 이중적 성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혐한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국제 관계를 아직도 계층적 사고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는 1940년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체결한 삼국 동맹 전문에 잘 드러나 있다. 삼국 정부는 세계 만방이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는 것이 항구적 평화의 선결 요건임을 인정하므로 7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기서 말하는 알맞은 위치를 벗어나려는 것이 바로 일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하위 국가여야 한다는 일부 우익들의 빗나간 우월의식.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그 알맞은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